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란이 먼저 열겠다고 했거든요. 전쟁에서 진 나라가 협상 기한도 45일을 달라고 버텼던 나라가 결국 2주 만에 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길목을 군사 강국을 자처하던 이란이 자기 손으로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란이 발표하기 전 하르그 섬에는 이미 성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에 미국 국기가 먼저 꽂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란이 선택한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버린 나라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겁니다. 오늘은 이 전쟁이 어떻게 설계됐고 그 청구서가 지금 어디로 날아오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세 가지를 원했습니다. 이란의 핵능력 파괴, 군사 위협 제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번 위기가 남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을 확보하는 것만큼 실행했느냐입니다. 그 기름을 실어 보통 전쟁은 싸우고 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뭘 더 얻을 수 있을지 줄다리기를 하죠. 그런데 이번엔 순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이미 원하는 걸 전부 가져갔습니다. 협상은 그 뒤에 열렸습니다. 나탄즈 핵시설과 이스파한 미사일 기지는 정밀 타격으로 복구 불가능한 수준까지 파괴됐습니다.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는 미군이 먼저 들어가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이란 해군과 공군은 개전 5주 만에 전투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정규전으로 이기기 어려운 강대국을 상대로 게릴라, 드론, 기뢰 같은 저비용 수단으로 피해를 주는 전술인데 이란이 그걸로 버텨왔거든요. 그 비대칭 전력마저 5주 만에 꺾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협상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룬 건 핵농축, 우라늄 처리, IAEA 사찰 수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직접 강제하기 애매한 항목들만 남겨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그 테이블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빼앗긴 것들을 서류로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은 협상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군사작전으로 이길 구조를 먼저 완성해놓고 마지막 도장만 협상장에서 찍은 겁니다. 완승의 설계는 총소리가 나기 훨씬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그럼 협상 기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란은 45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2주를 줬습니다. 왜 하필 2주였을까요? 트럼프 성격이 급해서?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숫자입니다. 미군 작전 교범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의 통신망과 지휘소가 타격을 받은 뒤 최소한의 재구성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에서 10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두들겨 맞은 군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주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란 군사 조직이 막 재건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 시점 전에 이행 확인을 끝내겠다는 계산이 숫자 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란이 45일을 요구한 이유도 같은 논리에서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패배한 군대가 최소한의 전열을 가다듬는데 3주에서 6주가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45일이면 그 시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력을 재배치하고 지휘 체계를 복구하고 협상장에서 쓸 다음 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란은 그 시간을 원했고 미국은 정확히 그걸 막아낼 겁니다. 미국 방부는 협상이 진행되는 2주 내내 이란 군사시설 인근의 움직임을 24시간 위성으로 감시했습니다. 현대의 위성 기술은 핵시설 부지에 콘크리트 믹서가 들어가는 것까지 포착합니다. 100m 상공에서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재건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미사일을 재발사하겠다는 경고가 협상 테이블 밑에 내내 깔려 있었습니다. 2주라는 기한은 이란에게 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과된 조건이었습니다. 시간표조차 미국이 설계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란이 진정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왜 버티지 못했을까요? 군사력만 보면 이란은 중동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혁명 수비대만 해도 병력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드론, 탄도미사일, 해상기뢰, 봉쇄 능력까지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데 5주 만에 전투력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군사 재건 사이클을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한번 크게 얻어맞은 군대는 바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흩어진 병력이 다시 모이고 끊긴 통신망이 복구되고 새로운 지휘 체계가 잡힙니다. 이게 군사 재건 사이클입니다. 쉽게 말해 쓰러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앗는 게 핵심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그 시간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타격과 타격 사이에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병력을 재집결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시 다음 타격이 들어왔습니다. 현대 위성과 드론 감시망은 이란이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줬고 숨을 공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 이란이 강하게 버틸수록 더 많이 맞았습니다. 저항하면 타격이 오고 타격이 오면 재건할 시간이 사라지고 시간이 사라지니 다음 저항도 불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 소위 소진전, 적이 회복하기 전에 계속 두드리는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결국 이란군 수뇌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군사 조직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조직을 보존하려는 생존 계산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건 이란의 의지가 아니라 이란의 계산기였습니다. 위협이 효과를 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위협을 진짜라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빈 총을 들이밀어도 상대가 장전됐다고 믿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탄이 있어도 상대가 안 쏠 거라고 판단하면 위협은 무력해집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위협은 달랐습니다. 이미 한 번 실행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꺼낸 카드는 발전소와 민간 인프라 전면 타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끊겠다는 겁니다. 이란군 참모진이 이 위협에 심각하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력망이 무너지면 군의 보급 시스템과 통신 장비가 즉각 멈춥니다. 현대 군대는 전기 없이는 하루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발사 통제, 레이더 운용, 병참 물류까지 전부 전기로 돌아갑니다. 이란의 군사 시스템은 민간 인프라 위에 얹혀 있는 구조입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군도 멈춥니다. 이건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견 국가 군대가 공통으로 가진 구조적 결함입니다. 미국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전력망이 붕괴되면 군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수도 펌프가 멈추고 병원 의료 장비가 꺼지고 식품 냉장 시설이 가동을 중단합니다. 인구 900만 테헤란은 전력이 끊기면 48시간 안에 생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서울 인구와 비슷한 도시가 이틀 만에 마비되는 겁니다. 전쟁 지속 비용이 항복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 계산기는 하나의 답만 내놓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협상을 수용한 건 외부 압박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불만을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는 순간 그 통제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위협은 군사적이었지만 이란이 진짜 두려워한 건 내부 붕괴였습니다. 이란은 전쟁 초반에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을 보복 타격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담수화 시설, 쉽게 말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공장입니다. 사막 국가인 사우디나 UAE는 이 시설 없이는 국민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란 입장에선 강력한 협박 카드처럼 보였을 겁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위협 하나로 사우디, UAE, 바레인이 완전히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원래 이 나라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붙지 않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란이 생존의 급소를 건드리자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자국 영토 내 미군 기지 사용을 전면 허용했고 이란의 남쪽 전선이 통째로 봉쇄됐습니다. 이게 외교적 자충수입니다. 위협으로 겁주려 했는데 오히려 중립국들을 적진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포위망이 완성됐습니다. 북쪽은 러시아가 실질적 지원을 끊었고 동쪽은 중국이 말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았고 남쪽은 걸프 국가들이 미군 기지를 열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이란이 동맹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하나씩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결국 이란 곁을 떠났습니다. 이란 경제는 수년간의 제재로 이미 한계에 몰려 있었습니다. 리알화 가치는 전쟁 전 10년 만에 80% 이상 폭락했고 청년 실업률은 30%를 넘겼습니다. 돈이 없는 나라가 싸움을 벌인 겁니다. 전력망이 실제로 끊겼다면
군사 시스템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이란 정권의 내부 지지 기반이었을 겁니다. 물이 끊기고 전기가 나가는 순간 어떤 정권도 국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 포위망에 경제 붕괴와 내부 붕괴 위협까지 더해지면 협상 테이블이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 이란을 협상장으로 밀어넣은 건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립이 이란의 마지막 선택지를 하나로 좁혔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했던 나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1년 이란과 25년짜리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약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40조 원입니다. 540조가 얼마냐면 한국 정부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이 돈이 이란의 항만, 철도, 통신 인프라에 깔려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얼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중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 외교적 해법을 지지한다. 성명서는 쏟아졌지만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배신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중국이 이란을 지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 내 540조 원짜리 자살이 미군의 직접 타격 대상이 됩니다. 항만이 폭격당하고 철도가 끊기고 통신망이 파괴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란이 버텨봤자 자기 자산만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배후에서 이란의 조기 협상을 종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손해는 중국 몫이었으니까요. 터키를 보면 이 논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서방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자국 이익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한 것도 본질은 같습니다. 동맹 선언보다 자산 보호가 먼저였습니다. 이게 이 채널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사회에 선의는 없습니다. 중국이 이란 편이었던 건 이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란을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는 게 이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이 바뀌는 순간 동맹은 침묵으로 변합니다. 선언적 동맹과 실제 이해관계는 다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협상 기간 중에 뉴스 하나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란 영내에 추락한 미군 조종사가 이란 측에 의해 인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인도주의적 제스처처럼 보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포로는 돌려보내는 거 아니겠냐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 인도는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 내부를 달래는 카드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항복한 게 아니라 포로 교환이라는 형식을 통해 체면을 살렸다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입장에서 국내 강경파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조종사 인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굴복이 아닌 교환으로 포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미국 입장은 달랐습니다. 조종사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요원들이 이란 현지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위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 지형의 세밀한 구조, 경비 인력 배치, 장비의 실제 상태, 시설 복구 여부. 인도주의적 구출로 포장된 이 절차가 실질적인 현장 군사 정보 수집의 기회가 된 겁니다. 양쪽이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란은 국내용 명분을 챙겼고 미국은 현장 정보를 챙겼습니다. 어느 쪽도 순수한 인도주의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나누는 두 나라가 동시에 서로의 약점을 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국제 정치의 민낯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것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을 잇는 눈이 있어야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뉴스 표면만 보면 훈훈한 장면입니다. 한 겹만 벗기면 계산이 나옵니다. 두 겹을 벗기면 그 계산 뒤에 또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 순수한 인도주의란 대부분 포장지입니다. 내용물은 언제나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꺼낸 말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비용을 왜 미국만 내냐는 겁니다.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셰일 혁명, 쉽게 말해 미국 땅속 바위 틈에 갇혀있던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 완성되면서 미국이 산유국이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동 원유가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 가까이가 중동에서 옵니다. 일본도 비슷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가 지켜주는 바닷길로 당신들이 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그 보호 비용을 내가 혼자 다 내고 있다. 이게 공평하냐? 이제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안보를 공짜로 누려온 나라들에게 이제 값을 치르라는 프레임입니다. 청구서는 직접적인 통행세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 구매 확대, 무역 조건 재설정이라는 방식으로 옵니다. 이미 한국에는 방위비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를 실제 2만 8천 명인데 5만 명이라고 부풀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숫자를 키워 청구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협상에서 숫자는 사실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발언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다음 협상의 포석입니다. 당신네가 그때 우리를 안 도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청구서는 당연한 거야 라는 논리를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가 받게 될 청구서입니다. 그 액수는 각국이 미국에 얼마나 쓸모있는 나라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쓸모 있는 나라는 덜 냅니다. 쓸모없는 나라는 더 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으로 방위비를 더 내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답이면 한국은 영원히 을입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를 봐야 합니다. KF-21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현무 탄도 미사일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9 자주포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가 2022년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23조 원, 한 해에 그만큼을 무기 수출로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현금이냐 아니면 동맹 네트워크 안에서 쓸모있는 파트너냐? 트럼프식 거래 논리로 보면 후자입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과 깊이 엮였습니다. 나토 동맹 강화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에 한국 방산이 직접 기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면 팔수록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내밀어야 할 카드는 수표가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 당신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KF-21 기술 협력, 현무 미사일 공동 개발, 방산 수출을 통한 나토 전력 보완, 이런 것들이 현금보다 강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동맹 기여도를 기술과 산업으로 증명하는 나라는 청구서를 덜 받습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원합니다. 거래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을처럼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을이 됩니다. 이 청구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10년 한국의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을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면 돈이 몰립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중동 인프라를 재건하는데 수백조 원의 수요가 한꺼번에 생 겁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물류 모든 분야에서 발주가 쏟아지고 유가는 내려가고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정치적 성과를 챙깁니다. 총소리가 멈추는 순간 다음 계산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보 청구서, 재건사업 참여, 방위비 협상, 따로 보면 각각 다른 사안입니다.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흐름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전후 질서 안에서 각국이 어디에 서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이고 한국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의 승자는 총을 가장 잘 쏜 나라가 아니라 전쟁 이후를 가장 먼저 설계한 나라입니다. 그 설계 안에서 한국은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